낙관론자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비관론자는 악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명언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희망적인 상황에서도 최악의 경우만 생각해서 각각 다른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하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힘 잃지 않는 게 좋겠죠.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입법 활동을 위한 최상의 법률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의 법률과 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매주 국회 도서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주목할 만한 해외 법률과 정책을 짚어보는 글로벌 입법 뉴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준섭 해외자료조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법률자료조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준섭 조사관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나 주택을 최고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주택이나 토지가 다 나라의 소유이죠? 예. 네. 얼마 전에 중국 친구들을 봤는데 자기들 사는 집들을 언젠가 중국 공산당 국가가 네.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제가 상당히 놀란 적이 있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토지는 도시 토지와 농촌 토지 및 도시 교외 지역의 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도시 토지는 국유재로서 네. 국가가 소유하고 농촌 토지는 농민 집체, 집단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나요? 예. 네. 그런데 2007년 물권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시 주택 용지에 대해서 물권법 149조에 따라서 70년의 사용 기한을 주고 그 사용 기한이 지나면 만료가 되면 자동 연장하게 됨으로써 사실상의 사유가 인정이 되었는데 네. 이건 국유제, 공유제만 있었던 중국의 아주 커다란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네. 이에 비해서 농촌의 토지 경지는 네. 30년, 그다음에 상업용 그 호텔, 네. 상가는 40년, 업무용, 공업용은 공장용은 50년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상가나 호텔 또 업무용 공장, 농촌경제기한 같은 경우는 자동 연장이 역시 가능한가요? 가능한데 주택 용지 이외에는 네. 사실 법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네. 특히 농촌 주택 그 경우에는 소유권, 그다음에 수익권 뭐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고 저당이라든지 대출도 인정이 안 되어서 도시 주택을 대상권 주택으로 부르고 농촌의 그 주택은 소상권. 실제로 지금 주택 수요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도시 주민들이 농촌 주택을 대규모로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냥 불법이고 보호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굉장한 그 많은 농촌 주택들이 도시 주민들에게 팔려 나가고 있는데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를 쉽게 못 건드는 건 이 토지 공유제라는 그 국가, 그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 틀을 흔들게 되니까 건들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신이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지금 해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택이 소유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도 가능하겠네요. 헌법 13조 1항에서 이미 사유재산의 인정을 했고 2항에서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속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좀 전에 주택용지 70년 이후에 자동 연장된다 하셨는데 뭐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물권법에 아직 그 자동 연장이 도대체 몇 회에 걸쳐서 계속 되느냐 이런 여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사용 비용이 있느냐 규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에게도 이게 해당이 되느냐 적용이 되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주택이 안 지어져 있는 그 공지는 어떨 것이냐에 네.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택 용지가 아닌 다른 용도의 토지는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사용하거나 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도 좀. 주택 용지하고 달리 상업 용지, 공업 용지 뭐 이런 부분은 자동 갱신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만료가 되면 그 토지의 그 지상 건물이라든지 부착물은 회수 국가에게 회수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외자기업 경우에는 외자기업법에서 네. 국가가 그 외자기업이 사용하는 토지를 증발할 수 없다. 아. 그러나 사회적 그 공공이익 필요에 따라서는 네. 상응하는 보상을 하면서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단서 조항이 있어서 이것은 남용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아까 조사님 중국 토지 문제 해결하는 사람 고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복잡하네요. 네. 예, 상당히 네, 네. 사회주의 국가고 네. 우리하고 개념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거 복잡한 같습니다. 게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화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박지원 조사관님. 혐오 표현, 헤이트 스피치 규제에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우선 네. 혐오 표현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약간 뭐 생소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네. 아직은 이제 법률상으로 확립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인종, 출신국, 종교 또는 뭐 피부색 네. 이런 것 등을 이유로 특정 인보다는요, 특정 네. 집단을 뭐 폄하하거나 아니면 증오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헤이스피치, 소위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주간지의 샤를리 에브도라는 그 주간지에 대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총격 사건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그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지도자의 마음에서 약간 좀 폄하하는 내용의 풍자 내용을 했던 것이 배경이 됐던 거고요. 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특회라는 약간 그 극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반환 시위를 할 때도 상당히 그 우리 민족이나 이런 쪽을 좀 폄하하는 내용의 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우에도 최근에 선관위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네. 그런 법률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혐오 표현의 한 카테고리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혐오적 표현에 대해서는 기존의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 같은 것들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만약 이 개인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존에 우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라든지 아니면 모욕죄라든지 이런 것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혐오 표현이라고 할 때는 되게 집단에 대한 거를 정의를 하거든요. 네. 보면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집단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우리 국내 법제 하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이렇게 해서 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개인에 대한 것이냐 집단에 대한 것이냐 이렇게 차이 둘 수가 있군요. 그럼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일단은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유럽 쪽 입장하고 미국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독일의 경우에는 과거 홀로코스트에 대한 어떤 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비교적 강하게 규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독일 형법 제 130조 제 1항에서 보시면 대중혐오 선동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종교, 인종, 국적, 다음에 민족 의상에 의해서 특정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혐오 또는 폭력적인 조치를 선동하거나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독일의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규제를 처벌을 하고 예, 있군요. 예.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유럽 쪽이 좀 강하게 처벌하는 주의라고 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독일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네. 주의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 보면은 1986년 공공질서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경우에는 인종 혐오를 선동할 목적으로 피부색, 인종, 국적 또는 출신국에 의해 구별되는 집단에 대해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의 표현을 하는 경우에 만약 정식 기소되게 되면 네. 최대 7년까지 징역 구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어떤 인종 이런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문제,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에 의해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지향성에 의해서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또 혐오 표현까지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 영국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이 종교 쪽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분들에 대해서
뭐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 처벌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유럽의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고 예, 있고. 예, 예.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도 궁금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표현의 자유가 아주 상당히 많이 예, 보장이 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하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연방헌법 수정책 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기본권입니다. 네. 다만 만약 이제 특정 어떤 주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범죄를 규정하는 어떤 주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법에 따라서 처벌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연방 대법원 판결에 보면 뭐 그런 경우에 그런 주법으로 처벌한다라고 해서 이게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나라마다 각각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걸 예, 틀림이 예.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할 때 뭐 예.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 예. 들었습니다. 자, 다음 중국 소식 다시 넘어가 볼게요. 소준섭 조사관님, 중국의 입법 현황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네. 주신다고요? 아무래도 중국은 혁명에 의해서 건국되었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과 국가가 주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1953년 현재 헌법과 혼인법 단지 2개만 있었는데 그 후에 개혁 개방이 되면서 법치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그래서 형법을 비롯해서 민법 통칙 들이 잇따라 제정되었습니다. 2015년 3월 20일 현재 헌법이 우선 하나 있고요. 네. 법률 및 그 법률과 관련된 그 전국인대 상위의 결정이 1,456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규가 1,297개, 네. 부문규정이 6,320개, 아. 그리고 지방성 법규가 38,479개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4년 6월 말 현재 1337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중국의 법치는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은 일정하게 국민들의 그 권리 신장이라는 그 방향으로 네. 계속 진전되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헌법과 2007년 물권법은 사유권을 보장하게 되었고 네. 2010년에 그 선거법 개정은 선거권의 그 평등, 그다음에 2012년 형사소송법 수정은 인권과 국민 권리의 보장 네. 이런 그 전체적으로 국민의 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중국에는 법 아래 하위 개념의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조례라고 이름이 붙였지만 사실은 조례가 아닌 법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 예를 들었어요. 들어 네. 중국의 호적, 호구 등기조례 같은 경우는 네. 195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름은 조례지만은 네. 전국 인대를 통과했고 국가 주석이 공포를 했습니다. 네. 중국의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 사회 관리 시스템의 핵심적인 그 법 조항인데 중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완전치 못합니다. 특히 이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호적을 가질 수가 없는데 임시 거주증이라는 것만 제공하고 농촌 사람들이 모조리 베이징이나 샹하이 같은 대도시로 간다면 도시 그 감당 능력을 초과하게 돼서 네. 아주 큰 난리가 나죠. 이런 중요한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법률 명칭이 아니라 조례라고 네. 되어 있지만은 그 네. 형식은 법률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중국법이 많기도 하지만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긴 뭐 논쟁이라든지 그런 거리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자 말자 하는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세계에 그러면 입법례가 있느냐라고 또 해서 유일하게 중국에 그 사이버 모욕죄가 있다 이런 그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 당시에 중국 국무원 관계자는 중국에는 사이버 모욕죄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중국에는 사실상 법률에 준하는 그 전국인대 상위회의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인터넷 안전에 관한 전국인대 상위회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인대 상위회를 통과는 했지만 법률 제정 절차에서 주석의 공포를 뺐어요. 법률의 형식을 못 갖추고 네. 정확히 말하면 준법률로 그쳤는데 사이버 그 탄압이라는 그 국제 여론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모면하려는 네네. 그런 의도에서 그런 법률 제정 절차를 그 층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참 그 경제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위상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중국의 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다음 미국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미국에서 분말형 주류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분말형 주류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만약 술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바로 먹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에서 새로 발명된 이 분말형 주류 때문에 약간의 그 논쟁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어떤 원리인지는 한번 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는 물질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클로덱스트린은 이 고리 같은 모양의 그런 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고리 모양이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또 수분을 제거한 알코올을 담아놓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클로덱스트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 고리 모양의 분자가 풀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알코올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주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떤가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일단 그 FDA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 식품의약청이 3월 13일자에 공식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TTV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주류 담배 세금 무역국인데 여기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증류주에 대해서 성분이나 표시를 검토할 권한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TTV가 이런 분말 주류에 대한 성분 검사를 FDA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FDA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가공식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해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TTV는 3월 10일에 마침내 이 분말형 주류에 대해서 시판 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연방 차원에서 분말형 알코올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류라는 것 자체가 남용될 가능성이 워낙 많은 거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루니까 아주 소지가 쉽기 때문에요. 만약 뭐 이게 주류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 쉽게 숨겨 갖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서 가능한 사고인 것 같은데 마치 마약처럼 이걸 코로 흡입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코올 남용에 대한 우려. 이것 때문에 주 차원에서의 규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에서 규제 입법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일단 알래스카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 알래스카에서는 분말 형태의 알코올을 인간에게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요. 델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농축 알코올 음료라는 이제 기존의 규정이 있었고요. 그 정의 규정에 이 분말형 알코올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판매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알코올들하고 이제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2014년 동안에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몬트가 분말형 알코올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을 했고요. 그 외에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에서 현재 분말형 알코올 판매 금지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분말형 알코올 새로운 개발 식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책과 입법 소식 전해주신 소준섭, 박지원 두 분 조사관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의 서재가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성 정책 관련 전문가시답게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렇지. 아무래도 제가 지금 박사 논문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여성 정책에 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국 여성 정책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니까요. 아무래도 그 역사, 여성 이런 쪽에 관한 책을 많이 보고 있죠. 평소에. 물론 다른 책들도 봅니다만. 저자 서문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차를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제 끝에까지 쭉 이제 훑고, 그러니까 숲을 먼저 보죠. 숲을 본 다음에 근데 목차에 보면은 세부 목차가 나오잖아요. 이 내용을 나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좀 관심 있는 거는
몇 번 더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오늘 저한테 소개해줄 책이 어떤 책인지 보여주시면 네네. 저기 제 꽂혀 있는데요. 네, 책은 이 서간도의 들꽃피다인데요. 이윤옥 시인이 그 시로 읽는 여성 독립운동가라는 부제를 붙여서요. 독립운동가 20명씩을 한 권당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5권까지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제 100명까지.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에게 바치는 헌정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시가 아니고 그 시가 나오기까지 이 시인이 직접 이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찾아서 혼과 어를 담아서 쓴 시이기 때문에 아마 울리는 심금이 남다를 겁니다. 그래서 비단 이 책에는 그 정부 서원을 받은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 기생들도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거든요. 내조자로서 또 딸로서 며느리로서 이 척박한 서간도, 두만강 쪽은 저기죠, 북간도죠.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더 먼 데가 서간도입니다. 저 압록강 넘어 있는 곳.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 글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의 그 전진 기지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서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독립운동 할 당시에 여성들은 민초, 이름 없는 민초들이 많이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런 여성들도 이제는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갔지만 아직도 그분들의 정신 이런 거는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들꽃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부터 서원을 받은 소위 말하는 독립유공자 여성은 246명이에요. 근데 정부 서원을 받은 그 독립운동가 남녀를 통틀어 하면 13,000명이 넘거든요. 그 중에 246명이니까 2% 채 안 되죠. 근데 2%만 했겠습니까? 흔적이 많이 없어서 이 책을 보면요. 이 시인이 이 흔적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을 찾아서 또 구슬도 받고 또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에 가서 무덤도 밟아보고 전국 각지 또 뭐 중국으로 일본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지역을 이제 답사하는 겁니다. 자기 경비를 거의 들이면서까지 이런 작업을 한 개인이 시도했다는 거가 부끄럽습니다. 이번 보기에는 우리 국회에서는 그동안 뭘 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어떤 목숨을 내걸 각오로 이 독립운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옥살이도 했을 거예요. 옥살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문당하겠죠. 그 고문이라는 게 일경이 고문을 했다는 거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어떤 고문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안의 딸이, 자기 집안의 며느리가 이렇게 고문을 당했다는 거를 알리기가 가문의 입장에서 드러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제가 여성 문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민초들은 더더욱 그랬죠. 누가 그분들의 그런 활동을, 업적을 알려주겠습니까? 김마리아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모여서 유학하고 있는 조선 유학생들, 특히 여자 유학생 대표가 김마리아 선생이었습니다. 동경 유학생들이 모여서 1919년 2월 8일 3.1운동이 발발하기 전입니다. 2월 8일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지참을 하고 김마리아가 그거를 일본 여인으로 변장해서 일본 옷띠 속에 그걸 감추고 이제 조선 땅으로 들어가고 부산, 대구, 광주, 서울, 평양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설파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자극받아갖고 3.1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잠자는 조선 여자 깨워 횃불 들게 한 김마리아. 황해도 연안 서남쪽 포구, 몽금포 해변의 반짝이는 은모래빛 벗하며 소래 학교에서 꿈을 키우던 가녀린 소녀. 34세 돌아가신 아버님 뜻 잊고 세자매 교육에 정성 들인 어머님 의지 받들어 학문의 높은 문을 스스로 열어젖힌 억척 처녀. 흰 저고리 고름 날리며 일본 간타구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 모여 칼찬 순사 두려워 않고 28 독립의 횃불을 높이던 이미시여. 그 불씨 가슴에 고이 품고 현해탄 건너 경성 하늘 아래 모닥불 지피듯 독립의지 불붙이며 잠자는 조선 여자 흔들어 깨워 스스로 불태우는 장작이 되게 하신 이여. 가족이 없어서 그다음에 혹은 전 근대적인 관습 때문에 소외당했던 독립운동가 여성 몇 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거를 폭격하리라. 한국 최초의 여자 비행사 권기옥. 이분도 독립운동가셨습니다. 일제의 여공 착취에 항거한 오뚜기 이효정. 여공이시죠. 임신한 몸으로 첩보활동 앞장선 신정환. 압록강 넘어 군자금 나르던 임시정부 안주인 정정화. 백범이 인정한 여자 광복군 1호 신정숙. 안성기생의 으뜸 나라사랑 변매화. 여성을 넘고 안악의 노을을 벗은 한국 최초 여기자 최은희. 빗장으로 다구치 도지사 혼쭐 낸 제주해녀 부춘화. 제주해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성기생도 있고 많죠. 이 책은 한마디로 자신의 독립, 여성의 독립, 조국의 독립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독립은 아직도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형인데, 그래서 이분들의 뜻이 완성되려면 진정한 독립, 광복의 완성은 바로 통일. 이 작가는 이 책을 이 땅의 모든 남성들한테 바친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여성들한테 이거를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검색만 하면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 IT 기술의 발달로 기계는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예전보다 더 똑똑해졌을까? IT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저자 니콜라스 칸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종속된 이후 인간의 뇌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한다. 검색과 클릭을 하면 할수록 인간의 집중력과 주의력은 떨어지고 인터넷은 뇌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 생각하는 방법을 아예 잃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데 스마트폰과 인터넷 없는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진 세상. 어떻게 하면 디지털 기기의 노예에서 벗어나 똑똑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입니다.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지연 교수님과 함께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 먼저 간략하게 이 책 어떤 책일까요?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책은 인터넷이다라고 하는 매체가 가지는 보편성이라든가 편리함, 네. 또 그 이면에 있는 단순한 수용성이라든가 획일성, 또 표면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가지는 한계를 같이 지적하고자 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수용적인 태도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책이 이 책입니다. 네, 네.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인터넷이. 제목만 봐도 인터넷의 저자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이 니콜라스 칸은 책으로 보시면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인터넷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네. 실제로는 이 사람은 굉장히 세계적인 IT 미래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요. 네. 이 위크다라고 하는 잡지가 선정한 세계의 IT 업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안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네. 예, 특히 2008년에 이 애틀랜틱지에 이 니콜라스 카가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네. 그 글이 구글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검색 엔진을 통한 인터넷 서핑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을 즉흥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잃어버리는 지식을 양산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 평생을 기술 분야에 바친 이런 사람이 인터넷에 대한 이런 의견을 냈을 때 굉장히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얕은 지식이라든가 기술과 인간 사회다라는 거에 대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한 그 주인공이 니콜라스 카입니다. 그렇군요.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저자가 인터넷의 어두운 단면을 지적했다고 하니까 왠지 더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예, 흥미가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인터넷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다양한 면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단점 또한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네. 실제 저자가 이 글을 쓰기 시작했던 2007년 말에 글쓰기 작업과 굉장히 그 사고에 집중을 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이 사람은 결국 그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보스턴에서 콜로라도 산악지대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위터라든가 그 블로그라든가 모든 그런 사회와의 차단을 끊고 오로지 글쓰기에만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저자는 비로소 본인이 원하는 사고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다시 숨쉬는 뇌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네.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란 책이 저자의 의도대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중요한 전환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또 특히 스마트폰. 굉장히 인터넷의 접근성이 용이해졌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우리 생활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이 책에서는 특히 어떤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새로운 미디어는 낡은 것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오래된 것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도 했고요. 인터넷의 확장과 동시에 다른 미디어는 위축되었다라고 하면서 물리적인 상품 형태로 팔리던 물건들이 실제로 그 수익이 많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네,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의 CD 판매 하락이라든가 DVD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카드라든가 엽서라든가 각종 인쇄물, 대학에서 출판되는 연구물들이라든가 전 대학에 있으니까요. 네, 각종 참고 자료 같은 것들이 온라인 형태의 자료들을 요즘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자문서로 대체되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격을 많이 받은 부분은 아무래도 신문일 테고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이러한 최신 인터넷
인터넷 기술과 우리 생활에서 이런 게 보편화되고 편제하게 된 이런 편제성이 이전의 매체들과 같이 공존을 하기보다는 이전의 매체들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이전 것들과 단절시키는 그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을 주는 게 네, 니콜라스 카의 입장이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저자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책을 읽는 데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디지털 형태의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대로 이 책의 제목인 원제목인 더 쉘로우스다라는 그 표현에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얕다 뭐 이런 그렇죠. 뜻인가요? 그렇죠. 네. 즉 사고의 깊이, 네. 이해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저자는 온라인 저작물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링크라든가 검색을 통해서 많은 문서관을 넘나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더 많이 접근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서관을 넘나드는 편리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문서 전반에 대한 집중력은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은 몇몇 단어에 우리의 관심을 끌게는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파악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서는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웹에서 검색을 한다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조차도 보지 못하고 잔가지라든가 나뭇잎만 볼 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저자가 책을 읽는 행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책 속의 글들이 독자의 사고 영역에서 많은 동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익하고 그렇죠. 네. 또 동시에 오랜 시간 집중해서 읽는 독서가 열어주는 조용한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네. 이런 공간들은 사람들이 연관성을 생각하게끔 하고요. 자신만의 유추라든가 논리들을 끌어내고 고유한 그런 생각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자는 깊이 읽을수록 더 깊이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어쩌면 디지털 문서라든가 인터넷 문서들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고의 깊이, 이해의 깊이가 가지는 한계와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읽은 글은 생각해 보니까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바꿔서 말하면은 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을 쓰는 것도 이 정보화사에 들어가면서 뭔가 변화가 있다.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2007년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된 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형식의 인터넷상의 이야기 글이 휴대전화 소설 시리즈로 확대가 된 경우가 있었고요. 네. 2009년에 트위터 관련 서적이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출간이 되면서 각각의 독립된 장을 두세 장씩 그렇게 떼어내 읽을 수 있도록 출판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작가하고 출판사들은 온라인 출판을 통해서 자신들이 출판한 그 저작물이 얼마만큼 검색 순위의 상위에 랭크될 것인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것인가, 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클릭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형태의 출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책이라고 하는 게 장이라든가 절이라든가 단락으로만 구분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장, 음절 정도로까지 작게 쪼개지고요. 네. 결국 이 쪼개진 것들은 이런 검색이라든가 링크와 같은 기계적인 개념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됩니다. 결국 책 전체를 통해서 텍스트 표면 아래 깊숙이 박혀 있는 어떤 신념이라든가 가치, 감흥, 고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분해와 재조합 과정에서 굉장히 희미해지고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게 네.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의 패턴의 한 단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정말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발명이 되고 또 보편화가 되면서 우리 행동이나 사고도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기계에 따른 사람의 사고의 변화
변화를 보여준 재미있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고요? 네, 그 프리드리히 니체의 일화입니다. 네. 이 니체는 말에서 떨어지는 낙마를 경험을 했고요. 그때의 상처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 그는 1879년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바젤 대학교 교수 자리에서 실제 강제로 사임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네. 1879년 스위스 바젤 대학교.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리드리히 니체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니체 교수, 이 대학에서 그만 나가주었으면 좋겠네. 아니, 무슨 말씀인가요? 이유는 자네가 더 잘 알 거라 생각하네. 무슨 변명을 해도 내 생각은 변함없으니 이 대학에서 그만 나가주시게. 니체가 대학 교수 자리에서 강제 해임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 시절부터 병약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니체. 설상가상으로 군대에서 낙마해 부상까지 입어 건강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니체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염없이 유럽의 이곳저곳을 떠돌았고 1881년 이탈리아 제노바의 한 다락방에 정착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건강 상태는 더욱 나빠진 상태였다.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한다면 난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매일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니체. 그런데 불현듯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그거야. 그거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몇 달 후 타자기를 구입한 니체. 와, 손가락 끝으로 힘들이지 않고 글을 쓰다니. 눈을 감고도 글을 쓸 수 있다니. 아, 정말 행복하다. 타자기, 너는 나의 구원자야, 구원자. 타자기의 놀라운 성능에 감동받은 니체는 급기야 타자기에게 바치는 시를 써내려갔다. 타자기는 나와 같은 물건, 철로 만들어졌지. 하지만 여행 중에는 쉽게 손상이 가지. 많은 인내와 요령이 필요하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손가락도 필요하다네. 타자기의 도움으로 즐거운 학문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의 명작을 쓰게 된 니체. 그런데 사람들은 니체의 글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니체, 당신의 글이 예전보다 아주 간결해졌어요. 맞아요. 뭔지 모를 새로운 힘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글쓰기 도구는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는 데 한몫하기 때문이지요. 타자기는 최고의 철학자 니체의 사고와 글까지 모두 바꿔놓은 것이다. 타자기를 통한 니체의 글이 달라졌다라는 사람의 인식에 대해서 니체 스스로도 긍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글쓰기용 도구는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는 데 한몫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즉 네. 인터넷은 우리의 사고의 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는 하지만 굉장히 표면적이고 흥미에 의존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타자기도 하물며 인간의 사고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인터넷이 뭐 끼친 영향에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책을 보니까 뇌가 인터넷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니콜라스 칸은 저자는 실제 사례 연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UCLA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그 게리스 모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디지털 미디어의 생리학적, 신경학적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네. 이 연구는 12명의 숙련된 인터넷 검색자와 그다음에 다른 12명은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글을 검색하게 하였고요. 네. 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동안 뇌를 스캔하는 그런 실험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숙련된 그 검색자들 같은 경우에 뇌의 전반적인 활동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뇌 중에서도 외측 전전두엽 피질이다라고 하는 앞쪽 부분에 특정 네트워크가 특히 많이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네, 합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초보 검색자들에게도 역시 구글 검색을 하루에 1시간씩 하도록 했고요. 네. 6일 후에 다시 뇌를 스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를 봤더니 숙련된 검색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그 외측 전전두엽 피질이 역시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그쪽에 특별한 회로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인터넷이 우리의 뇌를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지는 네, 네.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그렇네요. 것이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결국 인간의 뇌는 어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적응하고 또 최적의 구조로 진화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인터넷이 우리의 뇌를 어느 쪽으로 유도할 것이냐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고 하니까 또 약간 오싹해지는 것 같아요. 네. 책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글 천사의 선물인가 악마의 유혹인가라는 아주 민감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구글의 미션은 세상의 정보를 조직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접근 가능하게 또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며 결국 정보사회의 궁극적인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쉽게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생각을 하자면 결국 구글의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일종의 상품으로 보고요.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할수록 더 많은 페이지를 볼수록 더 많이 서핑을 할수록 그럴수록 이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웹상에서 행하는 모든 클릭이다라고 하는 게 구글에게는 최대의 선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클릭이다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집중력을 깨뜨리고 주의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내몰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구글의 미션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수익 창출성을 지적하며 구글은 단지 놀랍도록 멋진 기계를 창조하려는 그런 소년 같은 열망을 가졌을 뿐이고 또한 그들의 인간 사고에 대한 이해 수준은 형편없다라고 혹평까지 했습니다. 네. 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얘기한 것 외에도 이 책의 내용 중에 좀 흥미로웠다거나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장 주목하거나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은 네. 저자가 종이 매체의 감수성 그리고 우리가 그 종이를 통해서 읽을 때 어떤 쉼표와 같은 네. 그런 여유가 주는 깊이를 언급할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언급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대중 매체들이 인터넷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향에서 그래도 가장 잘 버틴 매체가 책이다라는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저도 종이를 만지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버무려진 내용물을 접할 때 느끼게 되었던 그런 흥분이 저자의 견해를 들으면서 가장 네. 몰입할 수 있는 네, 부분이었습니다. 네. 매체는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도 종이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다라는 부분을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교수님 혹시 책의 내용 중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어요?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책의 아쉬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책을 바라보는 입장의 유연성을 강조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이 책도 인터넷에 대한 수많은 평가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어쩌면 인터넷의 대가였기 때문에 정곡을 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저자의 주장을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네.
오히려 인터넷이 다른 매체와 상호 보완적이고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견지하는 입장과 이 책에서 저자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입장이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길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삶은 양면의 동전 위에 선 일상의 연속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이 동전의 앞면일지 뒷면일지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스마트폰과 인터넷 참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때로는 인터넷이 우리의 사고마저 저당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진짜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신 이지연 교수님 고맙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신간과 화제의 책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들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만일 로봇이 인간처럼 탐욕과 분노, 이기심을 갖고 행동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공지능은 우리 인류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인공지능의 미래를 제시하는 책,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를 소개합니다. 인공지능과 추론 시뮬레이션 전문가인 저자 지승도. 그는 인공지능의 마음을 어떻게 그려 넣느냐에 따라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자는 붓다의 사상인 이타적인 마음이야말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모든 과학 발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자칫 무거워 보이는 인공지능과 붓다의 사상을 가볍고 쉽게 설명하는데요.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을 등장시켜 인공 마음 시스템의 인식 과정을 설명하고 소개팅이라는 소재를 통해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등 생활 속 이야기를 인용해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미래 과학의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활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상상하지 말라를 통해 만나보시죠. 빅데이터란 단순히 데이터의 모음이 아닌 데이터 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사람들의 진짜 욕망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내 빅데이터 최고 전문가이자 저자인 송기령은 빅데이터 분석의 출발점은 섣부른 예측과 상상을 버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관찰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그동안 수행한 컨설팅 사례를 기반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가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법을 설명하는데요. 직장과 가정, 사회의 영역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통해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해줍니다. 지난 15년 동안 세계 주요 와인 생산국을 여행하며 기록한 결과물을 책으로 담아온 와인 전문가 최훈. 그의 7번째 와인 총서가 눈길을 끕니다. 역사와 와인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와인의 인프라를 정리한 이전 책들과는 달리 역사와 와인에서 와인을 인문학적 관점으로 접근했는데요. 코끼리 등의 와인을 얹고 알프스를 넘은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 장미향이 매력적인 와인 브라케토를 마신 클레오파트라 등 역사적 인물들의 삶 속에 등장한 와인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전쟁 속에 피어난 와인의 향기, 종교에 얽힌 와인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와인을 통해 세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정보를 선사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6.15 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소개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자들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해 맞춤형 포용 정책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제시했는데요. 북한을 둘러싼 주요 관련국의 정책 변수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정책을 살펴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인도적 지원, 교육 협력과 문화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제시된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요.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가오는 4월 16일은 온 국민을 울린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150여일간의 세월호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세월호 사고를 재구성한 책, 세월호를 기록하다를 소개합니다.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 소속인 저자는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기록하기 위해 재판에 주목했는데요. 이 책을 쓰기 위해 5개월 동안 33차례에 걸쳐 이뤄진 공판을 방청했고 수만 쪽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밝힙니다. 저자는 사고 당시 배 안팎에서 있었던 일을 생생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구성해 당시 위급한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냈는데요. 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원들은 왜 먼저 탈출했으며 해경은 왜 그토록 무능했는지 낱낱이 알려줍니다. 이 책은 세월호라는 아픔을 그대로 직시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임을 강조합니다. 무엇인가 시작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할 수 있기 전에 배워야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배운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계획하고 있던 일들 이제 과감하게 시도해 본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while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 so here